안녕하세요. 김작가십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돌아가실 거야. 서준호의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계곡 아래 쓰러진 노파의 발등은 갈라져 피가 얼어붙어 있었다. 맨발이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신발도 없이 쓰러진 것이다.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릴 뿐이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장작 묶음을 내려놓았다. 오늘 이걸 못 가져가면 집에 불을 피울 수 없었다. 아궁이가 꺼지면 그 역시 얼어 죽을 판이었다.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온 지 벌써 3년째였다. 겨울마다 죽음과 싸워왔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다.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지 못하면 길을 잃을 것이었다. 준호는 노파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다. 주름진 이마, 파리한 입술, 움푹 패인 눈두덩.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추위와 배고픔, 자신의 생존이 먼저였다. 장작을 버리고 노파를 업고 가자니 집에서 얼어 죽을 것이고 노파를 버리고 가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눈발은 더욱 거칠게 내렸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POV일제이였다. 준호는 주변을 급히 살폈다. 칡넝쿨이 눈에 들어왔다.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굵기가 제법 되었다. 서둘러 칡넝쿨을 베어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칡넝쿨을 엮어 엉성한 썰매 하나를 만들었다. 울퉁불퉁했지만 사람 하나를 눕힐 수는 있었다. 준호는 노파를 조심스럽게 썰매에 눕혔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뼈만 남은 몸이었다. 장작 묶음보다도 가벼웠다. 그는 장작을 노파의 몸 위에 올렸다.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다. 칡넝쿨 끝을 어깨에 걸치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가는 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썰매는 자꾸 돌부리에 걸렸고 눈 쌓인 바위에 부딪혔다. 준호는 몇 번이나 넘어졌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다. 피가 눈 위에 떨어져 붉은 점을 찍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끌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집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평소엔 반식경이면 내려갈 길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별빛마저 눈구름에 가려졌다. 준호는 기억의 의존의 길을 찾았다. 발밑의 감촉, 바람의 방향, 나무의 배치, 모든 것을 동원해 집을 찾아갔다. 마침내 초가집의 윤곽이 보였을 때 준호는 무릎이 꺾였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집 앞까지 도착했다. 초가집 문을 열자 찬 기운이 몰려왔다. 아궁이는 이미 식어 있었다. 준호는 노파를 방 안으로 옮긴 뒤 황급히 불을 지폈다.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일으켰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실패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5번째 시도 끝에 불씨가 살아났다. 장작은 축축했지만 다행히 불이 붙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문을 열어 연기를 내보내고 조금씩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노파를 아궁이 가까이 옮겼다. 얼어붙은 몸에 온기가 닿아야 했다. 노파의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동상이었다. 이대로 두면 썩어 들어갈 것이었다. 준호는 따뜻한 물을 데웠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었다. 미지근한 물에 천을 적셔 노파의 발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때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피와 흙이 뒤섞여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준호는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을 갈아가며 계속 닦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노파의 발이 조금씩 본래 색을 찾아갔다. 하지만 채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는 자신의 품에 노파의 발을 안았다. 체온으로 녹이는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얼음 같은 발이 가슴팍에 닿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참았다. 두 손으로 발을 감싸고 호흡을 불어넣었다. 밤새 준호는 노파 곁을 지켰다. 불을 계속 지피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다.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둔 좁쌀 한 줌을 꺼내 죽을 끓였다. 물을 많이 부어 묽게 만들었다. 한 그릇이 두 그릇이 되었다. 노파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리고 죽을 조금씩 넣어주었다. 목구멍이 움직였다. 삼키는 것이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다. 고요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노파가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찾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다. 낯선 곳이었다. 초라한 초가집, 연기 자욱한 방 옆에 앉아 있는 소년. 여긴 어디냐?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다. 준호는 황급히 대답했다. 제 집입니다.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다. 깨끗하게 닦인 피부,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긴 발. 옆에는 식어가는 죽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감정이 밀려왔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감히 노파의 눈을 바로 보지 못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소월이라 하느니라. 그 이상은 묻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왜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소월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얼어붙어 갔다. 하지만 작은 초가집 안은 따뜻했다. 아궁이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보름이 지나자 준호는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밤새 노파를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탓이었다. 눈 내린 산기를 오가며 몸이 상한 것도 있었다.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 밤이면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월은 조용히 다가와 준호의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는 손길이 능숙했다. 세 손가락을 손목에 대고 눈을 감았다. 호흡을 가다듬고 한참을 집중했다. 맥박의 리듬, 강약, 깊이를 읽어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찬 기운이 폐에 맺혔구나. 그대로 두면 폐렴으로 번진다. 소월은 두터운 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갔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뒷산으로 향했다.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는 듯했다. 큰 소나무 아래에 이르자 눈을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참을 파헤친 끝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나왔다. 돌배와 길경, 그리고 몇 가지 약재들. 헝겊에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다. 눈 속에서도 약성은 살아 있었다. 소월은 그것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약재를 깨끗이 씻고 손질했다. 돌배는 얇게 썰고 길경은 잘게 다졌다. 무쇠솥에 물을 붓고 약재를 넣었다. 은근한 불에 올려 천천히 다리기 시작했다. 물이 끓으면서 약향이 퍼졌다. 쓰면서도 달콤한 독특한 향이었다. 소월은 불 조절에 신경을 썼다. 너무 세면 약성이 날아가고
너무 약하면 우러나지 않았다. 정확한 불세기를 유지하며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였다. 3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소월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약이 다 다려지자 소월은 그것을 사발에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준호에게 건넸다. 뜨거울 때 마셔라. 한 모금도 남기지 말고. 준호는 사발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후후 불어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맛이 혀를 타고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너무 써서 얼굴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 뒤에 은은한 단맛이 감돌았다. 한 사발을 다 마시자 몸속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폐 깊숙한 곳에 맺혔던 찬 기운이 풀리는 것 같았다. 기침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밤에는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이틀 만에 기침이 완전히 멎었다. 가래도 깨끗해졌다. 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마을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이렇게 쉽게 나았다. 소월의 의술은 신통했다. 할머님,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약초를, 의술을. 소월은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맑은 눈동자였다. 욕심이 아닌 순수한 배움의 열망이 보였다. 자신을 살려준 은혜에 대한 감사도 담겨 있었다. 약초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라. 내 마음이 맑으면 약도 맑아진다. 마음이 탁하면 약도 탁해진다. 그날부터 준호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소월은 엄격했지만 자상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익히라 했다. 준호는 새벽부터 밤까지 약초 이름을 외우고 약성을 익혔다. 어떤 약초가 어디서 자라는지, 언제 채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배웠다. 겨울이었지만 배움은 멈추지 않았다. 소월은 기억 속에서 약초를 꺼내 설명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며 생김새를 알려주었다. 준호는 그것을 머릿속에 새겼다. 봄이 오면 직접 산에 올라 찾아야 했다. 봄이 오자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았다. 준호는 산과 들을 다니며 약초를 캤다. 소월이 가르쳐준 대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부분을 채취했다. 뿌리를 캘 것은 뿌리를, 잎을 쓸 것은 잎을, 꽃을 쓸 것은 꽃을 땄다. 약초가 어느 정도 모이자 준호는 마을 장터로 향했다. 등짐에 약초를 가득 지고 길을 나섰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농부들은 채소를 팔고 장사치들은 물건을 늘어놓았다. 활기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준호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약초를 펼쳐놓고 사람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준호가 나타나자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고아 녀석이 무슨 약초를 판다고. 저런 걸 누가 믿고 사겠어. 독초 섞여 있으면 어쩌려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참았다. 약초는 정확했다. 소월에게 배운 대로 깨끗이 손질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고아라는 꼬리표가 모든 것을 가로막았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박두혁이 나타났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였다. 비단 옷을 입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보자 길을 비켰다. 두혁은 준호의 약초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는 발로 바구니를 걷어찼다. 약초가 땅바닥에 흩어졌다. 정성스럽게 손질한 약초들이 흙먼지를 뒤집었었다. 쓸모없는 것들. 이런 걸 누가 사겠느냐. 두혁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약초를 주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어떤 이는 약초를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 준호는 묵묵히 주었다. 하나, 둘, 셋. 더러워진 약초들을 다시 바구니에 담았다. 해가 질 무렵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약초는 하나도 팔지 못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소월은 묻지 않았다. 다 알고 있었다. 차를 끓여 건넸다. 할머님, 왜 사람들은 저렇게 차가운 건가요? 저는 그저 정직하게 약초를 팔려 했을 뿐인데. 소월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세상은 본래 거친 곳이니라. 약한 자를 무시하고 힘 있는 자를 따른다. 하지만 잡초라 불리는 풀도 약이 된다. 사람도 그렇단다. 지금은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언젠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날이 온다. 소월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준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준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책을 읽고 약초를 외우고 침법을 익혔다. 소월은 그런 준호를 조용히 지켜봤다. 슬픔이 아닌 결기가 눈빛에 담겨 있었다. 이 소녀는 분명 훌륭한 의원이 될 것이었다. 여름이 한창일 때 급한 소식이 마을에 퍼졌다. 현감의 딸 윤태린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했다. 그 후로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현감은 마을 의원을 불렀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한양에서 의원을 급히 불러들였다. 3명의 의원이 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맥은 정상이고 상처도 없고 열도 없었다. 다만 다리를 전혀 쓸 수 없을 뿐이었다. 태린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다. 식욕을 잃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현감 부부는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지만 소용없었다. 마을에는 현감의 딸이 곧 죽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준호는 그 소문을 듣고 소월에게 달려갔다. 할머님, 현감의 딸을 살려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제발 한 번만 가주십시오. 소월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관아에 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숨어 지내던 평화가 깨질 수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가보자꾸나.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절대 밝히지 마라.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다. 현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소월이라는 노파가 의술을 안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받아들였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태린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침향 냄새가 가득했다. 소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은 얕았다. 현감 부인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소월은 천천히 다가가 태린의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한참을 집중하더니 다른 손목도 짚어봤다. 그리고는 태린의 배를 눌러봤다. 여기저기를 정확히 눌렀다. 태린이 미세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소월은 태린의 혀를 살폈다. 눈꺼풀을 들어 눈을 확인했다. 모든 검사가 끝나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기혈이 막혔습니다. 등뼈를 타고 내려오는 기운이 허리에서 막혀 다리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으로 풀 수 있습니다. 현감이 놀라 물었다. 한양의 의원들도 고치지 못했는데 정말 가능하십니까?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감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대로 두면 딸은 죽을 것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월은 품속에서 낡은 침통을 꺼냈다. 오래되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침들이 빛났다. 하나하나 불에 달고 소독했다. 떨리던 손이 멈췄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고 첫 번째 침을 들었다. 침이 번개처럼 정확한 혀를 찔렀다. 태린의 등에 첫 번째 침이 꽂혔다. 두 번째, 세 번째. 침은 일정한 리듬으로 꽂혔다. 소월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빨랐다. 마치 오랜 연주자가 악기를 다루듯 능숙했다. 12개의 침이 모두 꽂혔다. 태린의 등과 허리에 침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소월은 침을 조금씩 돌렸다.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태린의 몸이 경련했다. 입에서 검붉은 피가 토해졌다. 현감 부인이 비명을 질렀다. 현감이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소월이 손을 들어 막았다. 막힌 기운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소월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다. 침을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다. 뽑는 순서도 중요했다. 잘못하면 기운이 다시 막힐 수 있었다. 마지막 침을 뽑아내자 태린의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다. 태린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했던 시야가 맑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다. 발가락을 움직여 봤다. 움직였다. 정말로 움직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 발이 움직여요. 현감 부인이 딸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현감도 눈시울을 붉혔다. 기적이었다. 모두가 포기했던 병을 늙은 노파가 고친 것이었다. 태린을 살린 소문은 불과 하루 만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사람들은 소월을 신이라 불렀다. 현감은 후한 사례금을 주었고 준호와 소월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다. 약초를 사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준호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태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이 소문은 박두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하인에게서 보고를 받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한소월, 그 늙은 여자가 살아있다고? 두혁은 급히 측근을 불렀다. 비밀리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밀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두혁의 얼굴은 창백했다. 소월을 아느냐? 옛날 궁궐에 있던 의녀라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비밀을 알고 있다.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두혁은 궁궐에서 일할 때 내의원을 관리하는 관리였다. 그는 왕실 약재를 몰래 빼돌려 사복을 채웠다. 귀한 약재들을 헐값에 팔아 큰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지금의 부와 권력을 쌓았다. 소월은 그때 내의원의 의녀였다. 그녀는 약재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챘다. 장부를 확인하고 두혁의 비리를 알아냈다. 두혁은 소월을 협박했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거를 모아 상부에 고발하려 했다. 두혁은 소월을 없애기로 했다. 자객을 보냈다. 하지만 소월은 미리 눈치채고 도망쳤다. 증거 자료를 들고 사라진 것이었다. 두혁은 그녀를 찾았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살아있었다. 그것도 같은 마을에. 저 집을 감시하라. 움직임을 낱낱이 보고하라. 그리고 두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기회를 엿봐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측근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두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준호의 초가집이 보였다. 저 안에 자신의 과거가 숨어 있었다. 그것을 묻어야 했다. 영원히. 그날부터 준호의 집 주변에는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이 배치되었다. 밤이면 집 주변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준호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뒷덜미가 서늘했다.
소월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준호야,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소월의 목소리에는 예감이 담겨 있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으로 무거워졌다. 밤마다 잠을 설쳤다. 소월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돌아와 청산해야 할 빛처럼 과거는 그녀를 찾아왔다. 달이 없는 밤이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 별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온 세상을 삼킬 듯 짙었다. 바람도 없었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준호는 잠에서 깼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곧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타닥, 타닥. 무언가 타는 소리였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타는 냄새, 연기 냄새.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방문을 열자 연기가 밀려 들어왔다. 집 밖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할머님, 불이야. 소월도 깨어났다. 두 사람은 황급히 방을 나섰다. 초가집의 지붕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은 이미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다. 마른 지프로 엮은 지붕은 순식간에 불에 휩싸였다. 밖에는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보였다. 두역이 보낸 자들이었다. 그들은 집 주변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일이 끝나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 준호는 소월을 업었다. 문을 향해 나아갔지만 불길이 막아섰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연기가 폐를 찔렀다. 눈을 뜰 수 없었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이쪽으로. 소월이 외쳤다. 준호는 소월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기억에만 의존했다. 벽을 더듬으며 나아갔다. 발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다. 마루가 타고 있었다. 간신히 문을 찾았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바닥이 지글거렸다. 뜨거웠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이를 악물고 문을 밀었다. 문이 열렸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두 사람은 땅바닥에 쓰러졌다.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뒤를 돌아보니 집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있었다. 타닥타닥 나무가 타는 소리, 우직근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었다. 약초, 책, 침통, 옷가지, 그릇.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이 불 속으로 사라졌다. 소월이 가르쳐준 약초책들, 함께 만든 약재들, 준호가 손수 정리한 기록들. 그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다시 고아가 되었다. 아니, 고아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다. 할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머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땅에 떨어졌다. 소월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따뜻했다. 집은 타도 사람의 뜻은 타지 않는다. 내가 배운 것, 내 마음속에 새긴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 소월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불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결의가 담겨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용기였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소월을 바라봤다. 이제 숨지 않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소월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오랜 세월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끝이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가 결심했다면 자신도 함께할 것이었다.
밤새 불은 타올랐다. 동이틀 무렵 집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검게 탄 기둥만 덩그러니 남았다. 제가 바람에 날렸다. 준호와 소월은 그 자리에 서서 폐허를 바라봤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실을 되찾을 기회이기도 했다. 해가 떠올랐다.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다. 소월은 품속 깊이 간직했던 낡은 보자기를 꺼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챙긴 것이었다. 그 안에는 황색 비단에 쓰인 교지가 있었다. 선왕의 어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관아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불소식을 듣고 모인 것이었다. 준호와 소월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두 사람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옷은 그을리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다. 현감이 급히 나와 맞이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월은 조용히 대답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관아 안으로 안내했다. 사람들도 따라 들어왔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박두혁도 소식을 듣고 관아로 왔다. 태연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현감이 자리에 앉자 소월은 보자기를 펼쳤다. 황색 비단이 펼쳐지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왕실에서만 쓰는 빛깔이었다. 교지의 내용이 낭독되었다. 내의원 의녀 한소월에게 일을 내린다. 충성과 의술이 뛰어나니 이를 기리노라. 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궁궐의 의녀가 이 작은 마을에 숨어 있었다니.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두혁은 뒤로 물러섰다.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다. 소월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오래된 장부였다. 세월에 바랜 종이었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이것은 박두혁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그는 내의원에서 왕실 약재를 빼돌려 사복을 채웠습니다. 장부를 펼쳤다. 날짜, 품목, 수량, 금액이 세세히 적혀 있었다. 인삼, 녹용, 사양, 우황. 귀한 약재들이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했다. 몇 년치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박두혁은 이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수년 전에도 그리고 어젯밤에도. 현감은 박두혁을 바라봤다. 두혁은 황급히 부인했다. 거짓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월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장부의 필적을 확인하십시오. 박두혁의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두혁의 옛 동료였다. 그 역시 비리에 연루되었던 자였지만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두혁은 약재를 빼돌렸습니다. 저도 그 일에 가담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박두혁을 체포하라 명했다. 포졸들이 움직였다. 두혁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팔이 뒤로 꺾이고 포승줄에 묶였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두혁은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장부, 증인, 그리고 어젯밤 방화 사건의 목격자까지 나타났다. 마을 사람 하나가 밤에 수상한 자들을 봤다고 증언했다. 두혁은 결국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자백했다. 약재를 빼돌린 것, 소월을 죽이려 한 것, 준호의 집에 불을 지른 것, 모두 인정했다. 탐욕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현감은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왕실을 속인 죄, 살인 미수죄, 방화죄, 모두 중죄였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했다. 소월은 조용히 지켜봤다. 오랜 세월 짊어진 짐이 마침내 내려졌다.
박두혁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넓은 토지, 크고 화려한 가옥, 금은보화. 평생 모은 모든 것이 관에 귀속되었다. 그는 손수레에 실려 멀리 섬으로 유배되었다.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토록 권세를 누리던 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두혁이 저지른 악행은 너무나 많았다. 빚을 독촉하며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혔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 현감은 소월을 관하로 불렀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딸의 목숨을 구해주셨고 이번에도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소월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작은 집 한 채와 의원을 열 수 있는 터전만 주십시오. 더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현감은 마을 중심에 있던 두역의 집 하나를 소월에게 넘겼다. 넓고 튼튼한 기와집이었다. 마당도 넓어 약초를 기르기에 좋았다. 소월과 준호는 그곳으로 이사했다. 집을 의원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진료실을 만들고 약재를 보관할 방을 정리하고 환자들이 기다릴 공간을 마련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왔다. 목수가 와서 선반을 만들어주고 대장장이가 화로를 만들어 주었다. 이름은 청양당이라 지었다. 맑은 약향이 퍼지는 집이라는 뜻이었다. 현판을 달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축하의 말이 이어졌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자신이었다. 청양당은 곧 마을의 희망이 되었다. 소월과 준호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진료했다. 돈이 있는 자는 약값을 내고 돈이 없는 자는 그냥 약을 받아갔다. 대신 그들의 회복된 미소를 받았다. 준호는 법적으로 소월의 양자가 되었다. 관아에서 호적을 정리했다. 이제 준호는 한준호가 되었다. 진짜 가족이 되었다. 소월은 준호에게 모든 의술을 아낌없이 가르쳤다. 침법을 가르칠 때는 특히 엄격했다. 혈자리를 조금만 틀려도 위험했다. 준호는 인체 그림을 그려가며 혈자리를 외웠다. 수백 개의 혈자리, 각각의 기능, 침을 놓는 깊이와 각도 모두 정확해야 했다. 약초를 다리는 법도 배웠다. 불 조절, 시간, 물의 양 모든 것이 중요했다. 같은 약초라도 다리는 방법에 따라 약효가 달라졌다. 준호는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밤낮 없이 공부하고 연습했다. 윤태린도 청양당을 찾았다. 그녀는 회복한 후 의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소월의 허락을 받아 준호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현감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딸의 의지가 확고하자 허락했다. 태린의 손길은 섬세했다.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고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은 따뜻했다. 특히 아이들을 잘 달랬다. 아픈 아이들이 울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었다. 세 사람은 팀이 되었다. 소월이 진단하고 준호가 침을 놓고 태린이 약을 다렸다. 완벽한 조화였다. 청양당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다. 이웃 마을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그렇게 계절이 10번 바뀌었다. 준호는 어느덧 23이 되었다. 소녀는 청년이 되었다. 키도 훌쩍 자라고 어깨도 넓어졌다. 준호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원이 되었다. 그의 손길은 정확했고 진단은 명확했다. 사람들은 아프면 가장 먼저 청양당을 찾았다.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안심했다. 태리는 청양당을 돕는 동반자가 되었다.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준호가 약을 처방하면 태린이 정확히 그것을 다렸다. 태린이 환자를 살피면 준호가 필요한 치료를 했다. 완벽한 호흡이었다. 소월의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다.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다. 손도 가끔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환자를 보는 손길은 아직도 정확했다. 젊은이들이 놓치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어느 가을날 아침 소월은 일어나지 못했다. 몸에 힘이 없었다. 준호가 맥을 짚어보니 약했다. 기력이 쇠한 것이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준호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할머님, 제가 약을 다려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때가 왔느니라. 소월은 차분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의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는 자신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다. 준호와 태린을 곁에 불렀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가을이었다. 의술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소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준호는 스승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함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내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만큼은 처음 의술을 배우던 그날처럼 뜨겁구나. 태린도 눈물을 흘렸다. 소월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흐뭇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다. 너희 둘이 함께하니 든든하구나. 청양당을 잘 이어가거라. 부디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같은 사람이니라. 할머님, 제가 할머님을 살려야 하는데 제가 의원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생명에는 때가 있느니라. 봄에 피어난 꽃이 겨울에 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너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이미 훌륭한 의원이 되었다. 소월은 창밖을 바라봤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한평생을 살아온 인생도 저 낙엽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행복했느니라. 너를 만나 정말 행복했다. 마지막 말이었다. 소월은 평온히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마지막 숨이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렇게 한 생이 마감되었다. 준호는 소리내어 울었다. 스승을, 할머니를, 유일한 가족을 잃었다. 태린이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함께 울었다. 가을 햇살이 방 안을 비쳤다. 따뜻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청양당 뒤뜰에 소월을 묻었다. 약초가 피어나는 그곳에서 그녀는 영원히 쉴 것이었다.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내의원 의녀 한소월, 이곳에 잠들다. 세월이 더 흐른 뒤 청양당의 약향은 오늘도 골목을 채웠다. 준호와 태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약재를 준비했다.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모두 치료받고 건강한 얼굴로 돌아갔다. 어느 날 어린 소년이 청양당을 찾아왔다. 고아였다. 다친 발을 질질 끌며 왔다. 준호는 그 모습에서 옛날 자신을 보았다. 소년을 치료하고 밥을 먹였다. 어디 갈 곳이 있니?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태린과 눈빛을 교환했다. 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지내거라. 우리와 함께.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소년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준호는 소월의 무덤 앞에 섰다. 달빛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절했다. 스승님, 저도 누군가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제게 그러셨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다. 마치 소월의 대답처럼 부드럽게. 청양당의 현판이 달빛에 빛났다. 그 빛은 따뜻했고 영원할 것만 같았다. 준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소녀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준호는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소월의 뜻은 이렇게 이어졌다. 청양당의 약향은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갈 것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 그 마음은 결코 늙지 않을 것이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